안녕하세요. 정종숙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영어 전문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한 20년 넘게 가르쳐 오다가 뒤늦게 사진 예술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나름 사진가로서 제2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게나마 갖고 온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해보고자 사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선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통 사진은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진을 구성할 때 디자인의 요소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선, 세 번째는 질감 또는 패턴, 색상,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선은 우리가 크게 보면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우리가 대각선이나 또는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곡선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찰력 기록이 두 번째로 이제 선을 들어가는데요. 선에는 사실은 길고 짧은 선도 있고, 굵고 가는 선도 있고, 또 수직선, 수평선 다양하게 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들은 또한 그 정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선의 유형과 정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선의 유형에서 보면 이제 수직선에 대한 또 옆에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나무라든지 또는 폭포, 이렇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가로등이랄까 전봇대 이런 것들을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이 지닌 의미는 희망적이고 또는 진취적 또는 진취적 기상, 또 활동적이고 강한 느낌이 있고요.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움이랄까 고요함, 좀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각선과 사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예시드는 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 선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시면 움직임이랄까 속도, 긴장감, 긴박감, 힘찬 느낌 이런 것들이 대각선과 사선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은 우리가 강이나 파도 또는 갯골이나 모래 언덕에서 이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 또는 유연함, 따뜻함 등이 있습니다. 자, 선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간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간 분할을 하다 보면 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작은 공간들이 생성되는 것이 선의 속성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선유도에서 어느 건물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그림자와 창에 들어온, 그러니까 낮은 빛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촬영했는데, 이 그림자에서 보면 수직선들도 있고 사선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직선들이 공간과 공간을 나눠서 작은 공간들을 생성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수직선은 좀 힘찬 느낌이 있고 조금 남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덕수궁에 가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수직선은 사실은 아까 보시면 공간 분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수직선을 보면은 이 사진 속에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해서 선을 딱 그어야만 수직선이 아니고요. 그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공간을 분할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내에 들어있는 그림 속에 있는 나무 드구로와 열려있는 문 틈으로 보이는 나무 드구로가 모양이 너무 흡사해서 제가 쌍둥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공간 분할을 하고, 그 수직선의 속성이 아까 또 다른 작은 공간들을 생성한다 그랬죠. 그런 것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제 수직선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제목을 염원이라고 프로이라는 표현을 적어 보았는데, 양산 통도사에 가시면 염색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진 촬영하러 갔다가 제가 옆에 할머님이 보여서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가 수직선을 표현할 때 우리 황금분할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3분의 1, 3분의 1 원칙에다가 수직선을 세우면 가로 사진에서는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의 대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좌측 사진은 인공적인 그 체인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미줄의 곡선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옆에도 수평선도 있고 수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지만, 여기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선들의 대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대비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인공적인 대비와 자연적인 대비가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의 시선을 더 공간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조금 좀 회화적인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선의 대비로서는 인공적인 선과 자연선의 대비가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자, 이번엔 수평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평선은 이제 우리가 수평선 또는 뭐 지평선이라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성모, 강화도, 강산도 가기 위해서 아마 그때 그 항구에서 촬영한 사진 같은데요. 예, 눈이 와서 배를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자, 위쪽에 전경에다가 큰 배를, 어선을 배치하고 뒤에 이제 조그만 배를 뒀는데요. 광각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경에다가 관심 있는 피사체를 두었을 때는 관심 있는 그 피사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의 감상자의 시선을 사진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전경과 원경의 원근감을 느끼게 줍니다. 자, 수평선을 보시면 우리가 수평선을 딱 그어놓은 건 없지만 저 배 위쪽 저쪽으로 보시면 수평선이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백양사 가는 길에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을 되면 단풍 보러 많은 사진가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 내장사와 백양사가 대표적인 두 곳인데요. 이건 이제 백양사 가는 길에 감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수평선을 하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이제 그 드물머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지금 수평선을 3분의 1선, 3분할 선에다가 배치를 한 사진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그 프레임 안에 수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와 또 수평선이 위에 있을 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프레임 안에 수평선이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좌측에 빨간 동그라미 표현한 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위쪽에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서 여백의 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 지금 이건 영종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사실은 수평선을 아주 하단에, 우리가 꼭 3분의 1선에 넣어야 된다는 그 원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진가의 마음이고, 또 이렇게 수평선을 좀 더 3분의 1선 아래나 또는 위에다 배치함으로 해서 좀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떠나는 비행기가 밑에 하단에 아주 작은 공간을 수평선으로 배치를 했고요. 넓게 윗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여백의 미도 느끼게 하고, 또한 비행기가 있어서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하단을 아주 조그맣게 잡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3분의 1선보다 저는 조금 더 아래에 배치를 해서 위쪽에 넉넉한 공간을 두어서 여백의 미를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 안에 수평선이 위에 있을 때입니다. 위에 있을 때는 공간을 한정하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닷가, 동해 바닷가 해변인데요. 어느 여인이 그 다시마가 밀려왔는지 그것을 연신 주워서 바위에다가 말리고 있더라고요. 수평선을 위에 배치함으로 해서 아래 공간을 제한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런 집중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공간을 한정할 때, 수평선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선을 위에 두었죠. 넓은 초록 보리밭을 아래에 두었고,
좀 공간을 제한하는 그런 느낌을 담고 싶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떤 장면이 좋았을 때는 그냥 공간을 제한한 수평선을 위에 두셔도 좋고 또는 아래쪽에 두셔서 두 가지 사진을 촬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평선을 위에다가 배치한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무 수확하는 것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위에 하늘을 좀 작게 두고 밑에 하단에 공간을 넓게 해줌으로 해서 좀 공간이 좀 한정되는 느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각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각선 같은 경우는 좀 힘찬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긴박감, 긴장감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측 사진 같은 경우는 고궁에 담을 희미하게 햇살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것을 잡아서 대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대각선 구도로, 그러니까 사선 구도죠. 대각선보다는 사선 구도로 해서 공간을 좀 더 이렇게 활동적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배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베트남 어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출사를 다 함께 한 10명 정도가 가가지고 한 공간에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놓고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사진이 거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진은 한 장, 한두 장 보다 보면 좀 식상하고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인물 샷을 찍고 또는 뭐 바스트 샷이나 다 찍어도 좋지만 그것은 물론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남과는 다른 시선으로 피사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남들이 이렇게 전신 사진 찍을 때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주제로 해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이 어망 속에 뭐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좀 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다 같은 사진을 촬영할 때 뭔가 남들과는 다른 나 혼자만의 시선으로 나만의 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으로 피사체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사선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제 패닝샷으로 담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패닝샷을 담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패닝샷이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담으면서 처음으로 패닝샷을 담아보았는데 2시간 찍은 것 중에 하나 겨우 건진 게 이 사진입니다. 자, 패닝샷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배경이 그냥 평범하게 단색깔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좀 배경이 화려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피사체는 핀이 맞고 배경은 이게 줄로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경을 잘 보셔서 그렇게 담으시면 패닝샷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곡선을 바라보겠는데요. 곡선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게 곡선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갯굴에서 드러난 선이 이제 곡선이죠. 곡선이고 우측은 그 광양 매화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자연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은 갯벌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물길이 자연적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이 있을 경우에 곡선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피사체 맨 끝에 황새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이어지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곡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곡선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함초밭인데요. 순천만에 있는 그 함초인데 하이앵글로 산에서 촬영한 망원렌즈로 당겨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자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곡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곡선을 담으실 때 자연의 모습을 찾으셔서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수상 스키 같은 경우는요, 사선과 대각선과 곡선의 대비라고 볼 수도 있죠. 보트가 지나간 자리는 지금 사선을 이루고 있고, 수상 스키어가 지나온 길은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표현할 때 선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선은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이용해서 촬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북한강에 어렸을 때 눈이 와서 살짝 덮여 있는 모습인데, 그 사이사이에 눈이 녹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길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수직선이랄까, 수평선, 곡선, 대각선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허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허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겨울에 철새가 날아갈 때 V자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V편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철새들이 날아가는 게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몸짓을 보고 날아가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V자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선은 자동차 궤적에서도 보면 이렇게 미등이 지나간,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 궤적을 보셔도 또 허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담을 때 꼭 실선만 담을 것이 아니라 허선도 같이 담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선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각의 선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다채로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 선이 주는 다양한 느낌을 활용해서 자연과 일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디자인해보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잠깐 우리 사진가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진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는 광각 렌즈, 망원 렌즈, 표준 렌즈가 있지만 오늘은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넓은 화각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그 깊은 심도를 제공하고요. 전경과 배경의 원근감을 증가시키고 강조해 줍니다. 또한 전경에 흥미를 당길 만한 것을 배치할 경우에는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 둡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심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심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겠죠? 자, 그런데 혹시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심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는 우리가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초점이 맞은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맞은 범위가 넓을 때 깊은 심도를 가지고 있다 하고요. 초점에 맞은 범위가 작을 때는 얕은 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심도를 제공한다 할 때 광각 렌즈로 주로 촬영하는 사진이 스토리텔링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적어도 깊은 심도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깊은 심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리개를 16이라든지 22, 32 정도로 조여셔야지 깊은 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와는 달리 좁은 화각을 제공해 주죠. 또한 얕은 심도를 제공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얕은 심도라는 것은 한 장의 사진 속에 초점이 맞은 범위가 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얕은 심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을 압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망원 렌즈로 피사체를 당겼을 경우에 피사체가 많이 당겨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사체보다 더 많이 다가오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 공간 압축하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경과 배경의 색상이나 형태를 흐려지게 하는 것이 망원 렌즈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사진가가 알아야 할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빛의 양과 심도를 조절합니다. 셔터 속도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디지털 매체에 머무는 시간의 길이를 조절을 하고 움직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셔터 속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ISO를 보시면
카메라의 그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우리가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조리개 보면 F2, F2.8, 4, 5.6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스톱 조리개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세분화돼 가지고 뭐 F4에다 F4.5 또는 5 또는 뭐 6.3 또는 7 이렇게 7.1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3분의 1 스톱 조리개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본적인 스톱 조리개 값은 2, 그 다음에 2.8, 4, 5.6, 8, 11, 16, 22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본적인 스톱 조리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조리개는 지금 구경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얀색 그 검은색 그 원 안에 지금 구경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조리개가 F2로 최대한 그 열었을 경우에는 빛의 양이 들어오는 게 F22랑 비교해 봤을 때 빛의 양이 들어오는 게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F2에서 2.8로 하면 조리개 구경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을 경우에 2에서 2.8로 가면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8에서 4로 갔을 때도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5.6에서 8로 가도 마찬가지고, 자, 이랬을 경우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F8에서 5.6으로 갔을 때는 빛의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8에서 F4로 한 단계 올라가거나 아니 한 단계 증가하거나 또는 이건 증가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2.8에서 F4로 가는 거는 한 단계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또는 5.6에서 F4로 한 단계 증가할 경우에 이런 것을 한 단계를 보고 우리가 스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스톱 증가했다든지 한 스톱 내렸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죠. 이번에는 셔터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양이 디지털 매체에 머무는 시간의 길이를 조절한다고 했죠. 자, 지금 F 조리개가 이었을 때 셔터 속도가 2000분의 1초였다면 2.8일 때 자, 이렇게 한 스톱을 내린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왜 2에서 2.8로 가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리개 구경을 보시면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스톱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셔터 속도와 조리개는 반비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셔터 속도는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셔터 속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관계에서 조리개가 F4일 경우에 셔터 속도가 2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자, F5.6으로 가게 되면 한 스톱을 내리기 때문에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리개와 셔터 속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조리개의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셔터 속도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분의 1초였던 게 1초가 되었습니다. 자, F11일 때 셔터 속도가 4초였다면 F16일 경우에는 절반으로 빛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셔터 속도는 당연히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8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역으로 한번 거꾸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F22일 때 셔터 속도가 16초가 나왔습니다. 자, F16으로 가게 되면 빛의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되죠.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셔터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8초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8일 때 2초였던 게 F5.6으로 한 단계 증가를 시키면, 한 스톱을 증가시키면 빛의 양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셔터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1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셨을 때 F2였을 때 2000분의 1초와 F2.8일 때 1000분의 1초 또는 F8일 때 122분의 1초, 그 다음에 F22일 때 15분의 1초, 이것은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정확한 동일한 노출입니다. 그래서 f2에서 2000분의 1로 찍었을 때와 f22로 15분의 1초로 찍었을 때는 정확한 동일한 노출로 촬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진을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보시면 60분의 1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리개는 F22로 했고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셔터 속도는 6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똑같은 조리개 22에다가 셔터 속도는 30분의 1초로 했습니다. 자, 별 차이를, 지금 이거는 보시면 셔터 속도를 15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사진을 보시면 15분의 1초와 지금 현재 장노출, 4초로 했을 때 모양은 판이하게 다르죠. 지금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셔터 스피드에 의해서 이렇게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연히 느끼셨을 텐데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장노출입니다. 갯골을 사진 촬영한 건데요. 이거는 42분 동안 노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하얀 부분이 여러분이 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갯골 사이로 들어오는 물을 표현한 겁니다. 물을 표현한 건데 이게 장노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개 끼듯이 이렇게 표현을 되었습니다. 그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2000분의 1초로 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셔터 속도에 그것은 이제 움직임을 빠른 움직임을 정지 동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느린 동작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셔터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O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길 텐데요. 자, ISO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초보 사진가들께서는 이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관계는 알겠는데 ISO가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것은 이제 저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처음 사진 배울 때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ISO를 높이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빛이 부족한 경우에 삼각대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삼각대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ISO가 좀 필요한데요. 자, ISO라는 것은 이제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16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ISO 100일 때와 200일 때, 400일 때 이렇게 보시면 ISO가 100일 때 이것을 우리가 100명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ISO가 200일 때는 200명의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SO가 400일 때 400명의 일꾼을 두었는데 똑같은 집을 16채를 짓는 거를 16일 날에 10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100명의 일꾼들이 16채 집을 짓는데 16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일하는 일꾼이 2배인 ISO 200 같은 경우는 200명이기 때문에 2배로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채의 집을 짓는데 16일이 걸렸다면 ISO 200일 때 200명의 일꾼이 있을 때는 16채의 집을 8일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400명일 경우에는 4일에 16채의 집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완성하고 나서 똑같은 공간에 들어갔을 경우에 100명이 들어갔을 때와 400명이 들어갔을 때의 소리,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400명이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노이즈가 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SO를 사진에다 결합을 한다면 우리가 빛이 부족해서 ISO를 자꾸 높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진에서도 노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진이 거칠고 있는데 사실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는 사진의 컨트라스트나 색상에 손상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SO를 많이 올리는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자체가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좋아서 뭐 ISO를 제법 높여서 촬영을 해도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SO는 빛이 부족할 때 감도를 높여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ISO가 100일 때 지금 한번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가 2.8입니다. 셔터 속도가 250분의 1초로 나왔어요. 자, 아까 그 ISO가 100일 때 조리개가 F4면 한 스톱을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스톱을 내리게 되면 셔터 스피드는 시간이 길게 늘어나겠죠.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가 되었습니다. 자, ISO가 똑같은 100인 상태에서 조리개 5.6일 때 위에 셔터 속도는 절반으로 또 줄어들어서 60분에 자, ISO가 100일 때 똑같은 조건에서 4일 경우에 5.6으로 하게 되면 한 스탑을 내리게 되면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셔터 스피드 시간은 더 늘어나서 2배로 늘어나서 60분의 1초가 되었습니다. 자, 200일 때도 그렇고 400일 때도 보면 자, 근데 지금 200일 때는 2.8일 때 셔터 속도가 500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자, 조리개를 또 한 단계, 한 스탑 내린다면 셔터 속도는 250분의 1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ISO를, 그러니까 100일 때, 200일 때, ISO 증가할 때 그 변하는 것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한번 익혀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텐데요. 노출은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가서 이미지를 기록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기록되는 것을 노출이라 합니다. 자, 정확한 노출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 ISO의 결합인데요. 적정 노출이라 그러면 이제 노출계 바늘이 중앙에 0에 0에 위치할 경우에 이게 적정 노출이라고 합니다. 중간 밝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적정 노출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 노출 부족이 되겠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노출 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적정 노출을 살펴보시고 사진을 촬영했을 때 노출 과다가 되었을 때는 조금 적정 노출을 내려보시고 아니면 노출 부족 언더로 좀 찍으시다 보면 사진을 제대로 촬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 모드도 촬영하시는 분이 많을 테고 수동 모드로도 촬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오늘 수동 모드 설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시고요. 그 노출 모드 다이얼을 수동 모드 M으로 한번 설정하시고 자, 두 번째 피사체를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개는 이제 F5.6으로 열어놓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노출계가 정확하다고 표시하는 셔터 속도의 다이얼을 조정하고 촬영합니다. 오늘은 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보면 직선과 곡선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직선 같은 경우는 그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뭐 대각선, 사선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사선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곡선은 우리가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곡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선마다 정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직선과 수평선과 곡선이 주는 다양한 느낌들 또는 대각선이 주는 느낌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그런 정서적인 의미도 생각하시면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사진가가 알아야 할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노출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동 모드 설정이라든가, 사실은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중원본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가가 꼭 알아야 할 거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그 다음에 ISO 그 상관관계를 꼭 알아야 되시고요. 또한 그 적정 노출하고 또는 정확한 노출을 할 때는 항상 조리개와 셔터 속도와 그 다음에 그 ISO의 조합이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셔터 속도가 하는 일은 움직임의 그 효과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빠른 동작을 정지 동작으로 만들고 싶다든지 폭포처럼 솜사탕 같은 그런 느린 속도로 촬영을 해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촬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강좌는 이제 형태와 뭐 색상 또는 질감,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선에 대해서만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